동기이론 주요 학자를 비교하겠습니다. 허즈버그의 위생요인 동기요인 이론, 이원 요인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인간의 직무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불만족을 없앤다고 해서 만족이 생기지 않고요. 만족을 높이려면 별도의 동기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위생 요인이 결핍되면 불만족을 유발하고 존재에도 만족은 아닙니다. 반면에 급여 근무 조건 상사와의 관계 직무 안정 등 동기 요인이 충족되면 만족과 성취감을 유발합니다. 성취, 인정, 책임, 발전, 성장 등입니다. 불만족 제거가 만족이 아니고요. 직무 충실화 나오면 허즈버그고, 두 번째는 알더퍼 이론입니다. ERG 이론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수정 축소하여 잠시만요. 네.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수정 축소하여 욕구를 E, existence, 생존, R, relatedness, 관계, G, growth, 성장의 세 단계로 제시했고요.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로 퇴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퇴행 이론이고요. E는 생존 욕구입니다. 생리적 안정 욕구 급여, 즉 예를 들어 근무 요건이 있고요. R은 관계 욕구입니다. 사회적 관계, 타인과의 인정, 네. 동료, 상사, 가족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G는 성장 욕구, 자기 실현, 성취, 발전, 성장, 자아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욕구가 세 단계고요. 중복이 가능하고 퇴행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알더퍼의 ERG 이론이고요.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 있습니다. 조직 내 인간의 행동을 성숙 미성숙 연속선으로 설명하고, 전통적 관료 조직은 인간을 미성숙 상태에 묶어두며 효과적 조직은 개인이 성숙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성숙, 성숙 변화 방향이 7단계로 변화하는데,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이존적에서 독립적으로 변화하고, 단순한 행동에서 복잡한 행동으로, 피상적 관심에서 심층적 관심으로, 단기적 관심에서 장기적 관심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종속적 위치에서 자기 통제적 위치로, 무책임에서 책임감 증가로 변하고요. 핵심 키워드는 인간의 성장, 조직은 성숙 촉진해야 되고, 인간 중심 조직론 하면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입니다. 맥그리거의 X 이론은요, 전통적 인간관인 테일러주의에 근거한 비관적 인간관이고, 인간은 본래 일을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통제를 필요하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강제적 통제, 감독 중심의 관리 방식을 취하고요. 맥그리거의 X이론은 비관적 인간관, 통제 중심 외적 동기가 키워드고, 교육에 적용하면 학생은 외적 보상과 처벌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관리론입니다. 반면에 맥그리거의 Y이론이 있습니다. Y이론은 인간은 본래 선하고 일을 즐기며 자기 성장과 성취를 추구한다고 봅니다. 선천적으로 일을 싫어하지 않고 자신이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관리자는 구성원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적 동기를 중시하는 인간 중심적 자아실현적 관리 이론입니다. 낙관적 인간관, 자율성, 내적 동기, 자기통제가 맥그리거의 Y이론의 키워드고, 교육으로 적용하면은 학생의 자발성과 책임을 신뢰하는 민주적 학급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자치제의 원리는 민중통제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가 있고요. 기회균등의 원리는 교육자치제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보주의 교육과는 아동의 흥미, 필요,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심리학적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고, 선발적 교육관보다 발달적 교육관을 적용했고요.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변화 상대성에 치중하여 절대적 진리를 무시합니다. 이게 진보주의 교육관이고요.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따릅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인간의 인지가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고 본 이론이고요. 지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컨스트럭션 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는 인지 발달의 핵심 과정을 네 개념으로 분류했는데요. 쉐마, 동화, 조절, 평형으로 봤습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쉐마는 아동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정신적 구조나 틀이고요. 인지의 기본 단위입니다. 동화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쉐마에 맞춰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익숙한 틀에 맞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개라는 쉐마로 고양이를 처음엔 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는 조절입니다. 기존의 쉐마를 새로운 정보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고양이를 고양이로 부르는 거죠.
네 번째는 평형이고요. 동화 조절을 통해 인지적 균형 유지를 인지적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발달은 불균형에서 평형 회복의 연속입니다. 반면에 강화는 피아제가 아니라 행동주의 약자 스키너, 왓슨, 손다이크 등의 개념입니다. 행동주의 약자는 자극과 반응 SR 사이의 스티뮬레이션, 리액션이겠죠? 아마? 의 사이의 결합을 강화하여 학습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즉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가 아니라 행동주의 학습의 이론에서 남은 게 강화입니다. 기능론자에는 파슨스, 신막스 이론은 긴티스, 볼스, 저항 이론은 윌리스, 지로, 문화재 생산 이론에는 브로디에가 있습니다. 윌리엄슨의 지식적 상담 순서는 분종진 예상추 외우시고요. 분석, 종합, 진단, 예진, 상담, 추수지도입니다. 조정의 원리는 조직의 각 부서와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합 조정하여 전체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원리고요.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서 간 협동, 목표 일치, 행정의 통일성 하면 조정의 원리입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은 한 명의 상사에게만 명령을 받아야 하는 원리입니다. 파열의 행정 원리 중 하나고요. 지위 일원화, 명령체계 명확화 하면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분업의 원리는 말 그대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화와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원리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도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전문화, 효율성, 반복 훈련하면 분업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적도 직권의 원리인데요. 권한과 책임을 조직의 상황에 맞게 분산하거나 집중시켜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고전적 원리보다는 현대적 조직 이론, 즉 상황 이론적 접근에서 등장했고요. 즉 조직의 상황에 따라 직권과 분권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상황 적합, 유연한 권한 배분, 현대적 개념이라고 하면 적도직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통솔범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부하의 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고요. 통솔 범위가 너무 넓으면 통제가 어렵고 너무 좁으면 비효율적입니다. 굴릭과 어휘기 제시했습니다. 효율적 관리 범위, 지위의 적정선이라고 하면 통솔 범위의 원리입니다. 목표 지향성 이론은 학습자가 학습에 접근하는 동기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즉 학습자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학습 행동이 달라지는 관점입니다. 숙달 목표는 학습의 과정과 향상 자체를 중시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 이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내적 동기 중심입니다. 숙달 목표하면 내적 동기 중심. 이번엔 수학 개념을 더 잘 이해해야지 하는 거고, 수행 목표는 상대평가에서 더 잘해야지 하는 뜻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평가를 중시하고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기입니다. 즉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1등 해야지, 이게 수행 목표입니다. 수행 회피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능하거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목표입니다. 실패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틀리면 창피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가 있습니다. 과제 회피 목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과제를 끝내려는 경향입니다. 학습 자체보다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끝내고 놀자는 색입니다. 던이 제시한 정책평가 시 고려해야 할 6가지 평가 기준입니다. 1번 효과성입니다. 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정책 목표 대비 실제 성과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목표 달성도를 얘기합니다. 네. 투입한 노력 정도는 능률성 개념입니다. 능률성은 비용 대비 산출의 비율입니다. 적은 투입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의미하고요. 투입 대비 산출 경제성이 키워드고요. 네. 그다음에 충족성은 정책의 효과가 사회 문제를 얼마나 충분히 해결했는가를 의미하고요. 목표 달성 정도가 아닌 그 성과가 사회적 수요를 충족했는지 정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충분성. 네. 비용 편익의 분배는 형평성이고요. 그 다음에 대응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정책 대상 집단의 요구, 선호,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즉 정책이 국민의 기대와 일치할수록 대응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수요자 중심이고요. 필요와 가치 부합도입니다. 형평성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었는가. 적절성은 정책 목표 자체가 사회의 가치 요구에 상당하게 부합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직소모형은 협동학습의 대표적 학습 전략입니다. 사전학습 후 토론 문제 풀이는 플립러닝이나 세미나식 수업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세미나는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를 하고 참가자 전원이 심층 토론을 하는 방식이고요. 주로 고등교육, 즉 대학 등에서 활용합니다. 발표 토론, 심화학습, 고등수준 학습이 세미나 키워드.
브레인스토밍은 비판 금지, 자유분방, 양산 결합 개선의 네 원칙이 핵심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기법입니다. 창의력, 자유로운 발상, 비판 금지, 브레인스토밍. 버즈 토론은 B가 웅성웅성거리는 모습에서 유래했고요. 전체 토론 전에 소집단으로 나눠 단시간 집중 토론 후 그 결과를 전체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소집단 짧은 시간 전체 공유하는 버즈 토론입니다. 직선 모델은 에런슨이 제안한 대표적 협동학습 모형이고요. 학습자는 소속 집단, 기초 집단과 전문가 집단으로 가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입니다. 교사가 자료를 미리 주고 통일은 문제풀이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직소 모형의 실제 절차는 전체 학습 내용을 하위 단원으로 분할하고 학생을 기초 집단 4에서 6명으로 구성하고 각 구성원이 서로 다른 하위 주제를 담당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하고요. 전문가 집단에서 주제 학습하고 다시 원래 집단으로 돌아와서 서로 가르치고 전체 내용을 통합 학습합니다. 협동학습, 전문가 집단, 상호 가르치기, 집단 간 이존하면 직소 모델입니다. 세미나는 발표 토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발상, 버즈 토론은 짧은 소집단 토론, 직소는 협동학습, 즉 전문가 집단을 갔다 오는 거죠. 네, 글레이저의 목표 지향적 수업 모양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이 모양은 수업을 투입, 목표,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수업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출, 평가의 논리로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이고 학습자가 수업 후 도달해야 할 행동적 목표의 설정이고 평가 기준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발점 행동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현재 수준, 선행학습 태도 기능 등을 진단하는 단계고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준비도 파악합니다. 학생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절차가 있습니다. 목표 출발점 행동을 토대로 학습 경험과 교수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매체 방법 등이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수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목표 달성 정도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교수 방법의 개선이나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은 수업 목표에서 출발점 행동으로 그 다음에 수업 절차,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다학문적 설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유사하거나 인접한 학문을 모아 하나의 교과를 구성하는 게 다학문적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의 학문을 모아 과학이라는 교과를 구성하는 거고요. 학습자는 각 학문 속에 들어있는 지식, 기능, 가치를 고루 습득하기 쉽습니다. 네. 다학문적 설계, 교육과정 통합 수준엔 다양한 설계가 있는데요. 그중 다학문적 설계는 서로 관련 있는 학문들을 하나의 교과로 묶는 방식입니다. 학습자 중심 설계는 뒤에 진보주의에 기반했고요. 학습자의 흥미 요구, 경험 요구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고 교과보다는 활동 문제 중심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 말하는 거고요. 경험, 흥미, 활동 중심하는 게 학습자 중심 설계고요. 그 다음에 다학문적 설계는 서로 관련성 있는 학문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교과를 통합하는 거고요. 각 학문의 고유한 구조는 유지하되 공통된 주제나 문제 중심으로 이끕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화생지 하면은 과학교과로 편입되죠. 그 다음에 관련 학문 결합하고 교과 통합 구조 유지하고 하는 게 다학문적 설계고요. 유사 개념을 구분하면 다학문적은 관련 학문을 나란히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각 학문 구조를 유지하는 건데요. 간학문적은 학문 간 경계를 허물어서 융합하는 거고 초학문적은 학문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 실제 문제를 중심하는 것입니다. 백워드 설계는 이긴스와 맥타이가 제안했고요. 끝이 목표죠. 끝에서 거꾸로 출발하는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목표에서 평가에서 학습 경험 순으로 설계했고요. 목표 중심, 성취 기준, 역방향 설계하는 백워드 설계입니다. 다음 사회 중심 설계고요. 사회 중심 설계는 사회 요구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사회개혁, 민주주의, 공동체 생활 등을 강조합니다. 사회 문제, 시민성, 공동체가 사회 중심 설계입니다. 그리고 길포드의 창의성 구성 요소에는 유창성과 융통성이 있습니다. 유창성은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이고요. 융통성은 특정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길포드의 창의성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유창성은 아이디어의 양에 관한 능력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 생각, 해답을 떠올리는 능력이고요. 사고가 빠르고 끊임없이 흐르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해낼 수 있는가가 유창성 특징이고요. 예시로 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장난감, 장식품, 체육도구, 무기, 실험기구 등 다수 제시 가능하고요. 이렇게 유창성입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입니다. 아이디어의 폭에 관한 능력이고요. 사고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관점 범주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범주로 이동하는 사고의 전환성이고요. 융통성의 핵심 질문은 얼마나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고요. 예시는 공을 스포츠용품뿐만 아니라 과학 실험 도구, 예술 소품, 인테리어 소품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독창성은 아이디어의 새로운 참신성에 관한 능력이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희귀하고 색다른 생각을 해낸 능력입니다. 남들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나 접근을 떠올리는 사고력을 말합니다. 얼마나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가가 독창성이고요. 예시로 공을 이용해 소리 에너지로 움직이는 조명 장치를 만드는 게 뭔가 새로운 용도를 제시한 거죠. 이게 독창성이고요. 네 번째로 정교성인데요. 아이디어의 구체화 생부화 능력, 떠올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다듬고 세부적인 요소를 보완 발전시키는 사고력을 말합니다. 단순한 발상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도 높게 설계 표현한 단계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정교성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 정리 책상을 떠올리고 그 구조, 센서 정렬 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게 정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치료 상담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현재 행동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고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 즉 앨리스가 창안했습니다. 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상담은 내담자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양식을 합리적이고 성숙한 것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거고요. 인간 중심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강조하며 수용적 태도,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계를 중요시하고요. 행동주의 상담은 내담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소거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실 치료 상담은 글래서가 발명했고 현재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상담이고 인간은 욕구 충족을 위해 선택한다는 선택이론 초이스 티어리에 기반합니다. 현실 치료 상담, 현재 행동, 자기평가, 선택, 책임이 키워드고요. 교류 분석 상담은 인간의 성격 번이 창조했고요. 인간의 성격을 자기 안에 세 가지 자아상대 부모, 어른, 자아, 부모, 어른, 아동 그러니까 parent, adult, child, 부모, 어른, 아동 PAC로 분석했고요. 성격을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각자의 기능을 인식하고 비효율적인 대인관계를 개선해서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자아상태 교류 분석 대인관계 개선하면 교류 분석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중심 상담은 로저스 거고요. 이 상담자 내담자의 진실한 관계를 통해 성장과 자기실현을 돕습니다. 상담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을 갖춰야 합니다. 인간중심 상담 키워드 공감 수용 관계 자기실현 행동주의 상담은 스키너 등이 발전시켰고 학습 이론, 즉 특히 고전적 조작적 조건 형성에 기초해서 내담자의 부적응 행동을 소거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키는 상담입니다. 조건 형성, 강화, 행동 수정, 학습 중심하면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현실 치료는 형제 행동과 책임, 교류 분석은 자아 상태와 대인관계, 인간 중심은 공감과 수용, 행동주의는 학습과 강화가 키워드고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설명은 REBT, 그러니까 아까 뭐였죠? REBT가 현실 치료 상담이죠. 가 아니라 REBT는 현실 치료 상담이 아니죠.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상담 REBT 앨리스, 네, REBT 앨리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상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상담 REBT는 앨리스 거고요.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설명은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상담 앨리스 REBT의 특징입니다. 의사결정 중 점증 모형은 린드 블룸이 제시한 모형이고요. 대안은 일반적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비합리적 우연적 결정보다는 현실적 실용적 결정을 강조하는 게 점증 모형입니다. 비합리적 우연적 은 혼합 모형의 오해이거나 비체계적 모형의 설명에 더 가깝습니다. 급격한 변화나 장기적 전망에 따른 계획적 변화를 거부합니다. 린드블룸은 점증 모형의 재창자였고요. 저서 The Science of Modeling Through 서투른 방법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시했습니다. 기존 정책의 점진적 개선은 점증 모형의 특징입니다. 핵심 특징이고요. 새로운 정책은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 수정하는 식으로 발전한다고 보고요. 비합리적 우연적을 강조합니다. 린드블럼은 점증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제한된 합리성, 즉 bounded rationality에 근거합니다. 즉 비합리적 우연적 결정보다는 현실적 실용적 결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네네. 점증 모형이 비합리적 운영적 결정보다 현실적 실용적 결정을 강조하니까 점증 모형이 비합리적 우연적 강조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비합리적 우연적은 혼합 모형에 의거나 비체계적 모형의 설명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점증 모형은 급격한 변화나 장기 계획 거부를
장기 계획을 거부하고 점진적 조정을 강조합니다. 현실적 사배 가능성, 안정성,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게 점증 모형이고요. 점진적, 실용적, 보수적 변화가 점증 모형의 특징입니다. 점증 모형은 린드블럼이 제시한 현실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완전한 합리성 대신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고 아까 했죠. 네, 그래서 속에서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 개선해 나가는 접근입니다. 비합리적 오연적은 아닙니다. 점증 모형은 현실적 실용적입니다. 질서 유지로서의 학급 경영, 이 도일이 이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고요. 질서 유지로서의 학급 경영이 도일이 이 관점이 대표적인 학자고요. 훈육의 관점, 생활지도 관점, 학급 행동지도 관점도 질서 유지로서의 학급 경영에 포함됩니다. 학급 경영,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며 도일은 그중 질서 유지로의 학급 경영을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이 관점은 학급을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보고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질서유지와 행동지도를 핵심으로 봅니다. 질서유지의 학급로서의 학급 경영은 학급 내의 규율, 훈육, 행동지도의 측면을 중시하고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학생의 행동을 관리 지도하는 활동입니다. 도일이 대표 학자입니다. 질서유지로서 학급 경영의 세부 하위 관점은 훈육의 관점, 생활지도 관점, 그 다음에 학급 행동지도 관점이 있는데요. 훈육의 관점은 규칙 준수, 통제 중심이고 생활지도 관점은 학생의 자율적 문제 해결을 지도하는 거고 학급 행동 지도 관점은 문제 행동을 예방 수정 중심입니다. 질서유지로서 학급 경영의 키워드는 규율, 행동지도, 질서유지, 학습 환경 안정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정비로서의 학급 경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관점이고요. 교실 배치, 기자재, 조명, 분위기, 시간표 등 학습 조건을 정비하는 겁니다. 환경 조성, 학습 조건은 물리적 배려가 키워드고요. 다음으로는 교육 경영으로서의 학습 경영 보겠습니다. 학급을 학교의 축소판으로 보고 조직의 경영 원리를 학급에 적용하는 관점이고요. 학급을 하나의 교육 조직으로 보고 목표 설정, 계획 조작 평가, 조직 평가 과정을 체계합니다. 교육 조직, 계획 조직 평가, 행정적 관리가 교육 경영으로서의 학급 경영의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조장 활동으로서의 학급 경영은요. 그러니까 학급의 교육 활동을 촉진하고 지도하는 관점입니다. 학생의 자발적 학습 활동을 돕는 교수 학습 촉진 중심입니다. 학습 촉진 지도 활동 자발성의 키워드입니다. 중세시대 대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학과는 전공교육 이전에 거쳐야 할 예비교육의 성격을 지녔고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세금과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중세 최초의 대학은 하이델베르크 대학 맞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 최초의 대학 1386년이며 중세 최초의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볼로나 1088년경 이게 중세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서치는 틀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 최초의 대학이고요. 1486년에 설립되었고 중세 최초의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입니다. 1088년경입니다. 최초 대학은 볼로냐, 법학 중심이고 파리 대학은 신학 중심,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는 영국의 대표 대학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과는 전공 이전의 예비교육 성격 맞습니다. 중세대학은 전공 법학, 전공 즉 법학의학, 신학 등으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자유학에 리버럴 아츠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리버럴 아츠 자유학과는 일반 교양교육으로서 전공에 앞서 기초교육의 역할을 합니다. 예비교육, 교양학문, 전공 진입 필수하면 자유학과고요. 대학생에게 세금 군역 면제 맞습니다. 중세대학은 교회 권위 아래에 있어가지고 교수 학생 모두 성직자로 관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군역이 면제되었고 자치권, 재판 특권 등 다양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성직자 신분이고요. 대학생이 그리고 면세 면역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산술, 논리학은 3학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산술은 4학에 속합니다. 자유학에는 자유학에 즉 7학에는 두 단계로 구성되고요. 3학에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 즉 논변학이 있습니다. 4학에는 산술, 기하, 음악, 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장학은 교실 수업의 개선을 목적으로 장학자, 교당 장학사와의 교사 간의 협동적 관계 속에서 수업 계획, 수업 관찰, 사후 협의를 체계를 따라 이루어진 장학 형태고요. 교실에서 장학사와 교사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상장학은 장학자와 교사 간의 상호신뢰와 협동적 관계 속에서 진행됩니다. 장학의 초점은 감독평가가 아니라 수업 개선입니다. 교사, 장학자 간 협동, 신뢰, 상호작용하면 임상장학입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 수업 관찰, 결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수업 문제 해결합니다. 이것은 임상장학의 세 단계 절차를 정확히 기술한 문장입니다. 임상장학의 기본 절차는 수업 계획 단계, 즉 사전 협의입니다. 수업 목표 관찰 초점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관찰합니다. 실제 수업 참관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사후 협의를 합니다. 수업 후 분석 피드백 대안을 모색합니다. 체계적 단계적 수업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 형태 동료 장학이고요. 임상 장학은 교사 간이 아니라 장학자 교사 간의 협동입니다. 교사 스스로 하는 거는 자기 장학입니다. 전문성 시장의 프로그램 설계하고 독립적으로 실천하는 건 자기 장학이고요. 교사가 스스로 계획 실력 평가하는 게 자기 장학입니다. 사회수요 접근법의 특징으로는 교육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수요 접근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자원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사회수요 접근법은. 사회수요 접근법은 교육 기회를 사회적 요구나 개인의 교육 여유에 따라 모든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 기획 방식이고요. 네, 사회수요 접근법은 교육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은 기본권이므로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정책 목표를 수요에 맞게 공급 확대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요. 사회수요 접근법의 단점은, 즉 교육 수요 접근법의 단점은 현실적 자원 제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정 시설 교원 제약을 고려하지 않아서 비현실적이고요. 네, 그래서 교육 기회 확대, 사회적 요구, 평등, 비현실적, 자원 고려 부족하면 사회수요 접근법, 교육 수요 접근법입니다. 핵심 문장은 교육엔 권리이므로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이지만 이상적이지만 자원 한계를 고려하는 게 부족합니다. 인력 수요 접근법은 사회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에 따라 교육을 계획하는 방식이고요. 경제 성장 목표에 맞춰 인력 공급을 조절하고 교육을 경제 개발 수단으로 보는 접근이 인력 수요 접근법입니다. 단점은 교육의 내재적 가치, 즉 인간 성장을 무시합니다. 경제 개발, 인력 공급, 기능 훈련하면 인력 수요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접근법 이 있습니다. 교육을 투자로 보고 투입 대비 산출, 즉 경제적 이익을 분석합니다. 개인 또는 사회의 수익률, 리턴스를 비교해 효율적 교육 투자를 결정합니다. 투자 효과, 경제적 효율성, 교육 경제학하면 수익률 접근법이고요. 국제 비교 접근법입니다. 국제 기반 접근법은 다른 나라의 교육 지표를 비교해 자국의 교육 수준, 투자 비율 등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비교 분석, 벤치마킹, 국제 기준 하면 국제 비교 접근법이고요. 실학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16, 17세기 유럽에서 발달하였고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보다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을 다루었고요. 실험 관찰의 방법과 자연과학 과목을 중요시했습니다. 실학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관념적 형이상학적 교육을 비판하며 등장한 철학 사조이고요. 이상주의 즉 관념론이 정신의 아이디어 중심이었으면 실학주의는 현실과 경험, 관찰과 실험을 중시했습니다. 리얼리즘 실학주의는 16에서 17세기 유럽에서 발달했고요. 코메니우스, 베이컨, 로크 등이 대표학자고요. 사물을 통한 학습을 강조해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중시했고요. 자연과학 교과목, 실험 관찰 방법을 강조했고요. 교육의 목적은 현실세계에 의해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관찰, 실험, 경험, 사물학습, 관학적 방법, 현실하면 실학주의입니다. 실학주의의 대표적 학자 및 사상, 프랜시스 베이컨, 코메니우스, 로크가 아까 실학주의 대표적 학자라고 그랬죠. 프랜시스 베이컨은 기납법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지식은 힘이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감각적 실학주의, 범지학을 제창했고요. 로크는 경험론 백지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로크는 사회적 실학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실존주의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났고요. 인간의 자유, 선택, 책임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자아 실현과 자기 결정을 중시한다고 봤고요. 자유, 선택, 실존, 책임이 실존주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주의는 진보주의를 비판해서 20세기 초에 등장했고요. 인간의 기본적 문화유산, 핵심 교과, 즉 국수사과 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전통 기본 지식, 핵심 교과 하면은 본질주의입니다. 항존주의는 퍼레니얼리즘, 영원 불변의 진리를 강조했고 이성 논리 중심, 고전 즉 위대한 저서 중심을 교육했습니다. 진리, 이성, 고전하면 항존주의입니다. 행정 과정론적 관점에서 교육행정의 정의는 교육행정의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전 평가에 이르는 행정의 전체 경로와 관련 행정작용의 구성 요소입니다. 교육행정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행정과정론적, 협동행위론적, 행정행위론적 지도성, 즉 그 다음에 기능수행론적, 봉사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과정론적 관점입니다. 행정은 일정한 과정을 또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봅니다. 즉, 교육행정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등의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체계적 행정행위라는 관점이고요. 따라서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천 평가에 이르는 전체 경로로 하는 표현이 정확히 부합합니다. 과정,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체계적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 과정론적 관점이고요. 과정론적 관점의 대표학자는 굴리거 윅이 있습니다. 행정의 POSD, CORB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Planning, Organizing, Stepping, Directing, Coordinating, Reporting, Budgeting. 이게 POSD, CORB 모형입니다. 협동행위론적 관점은 교육행정은 개인이나 기관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협동, 조직적 협력, 교육 목적 하면 협동행위론적 관점입니다. 행정행위론적 관점은 교육행정을 지도성의 발휘로 보는 관점이고요.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도성을 발휘하는 활동입니다. 지도성, 영향력, 인간관계 하면 행정행위론적 관점이고요. 기능수행론적 관점은 교육행정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적 봉사적 기능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하여 교수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지원, 봉사, 수단, 조건 정비하면 기능수행론적 관점입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광종 9년 즉 958년에 도입되었고요. 그 목적은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 문벌 귀족 세력 견제를 위해서 능력 중심의 관료 선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과거제도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맞고요. 광종이 쌍기 즉 후주 출신 유학자의 권위를 받아들여 시행했고요. 지방 호족 세습 귀족 대신에 유교적 지식인 즉 과거 출신 관료를 등용해서 왕권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광종, 쌍기, 신진 관료 등용 호족 견제, 왕권 강화가 과거제 특징이고 무관 선발을 위하여 제수럽 명경업을 실시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무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수롭과 명경업은 문과에 속하면 문신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무관무시는 무과를 통해 선발했는데 고려 초기에는 무과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무과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제술명경은 문과입니다. 무과는 고려 후기에 설치되었습니다. 명경업은 시부송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술업의 시험 과목입니다. 시부송을 제술업에 시험했습니다. 명경업은 경전 즉 유교 경서를 해석, 암송하는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제술업은 시부송, 문장력, 정책 능력 평가했고요. 명경업은 경전 해석, 유교 경전 이해력을 평가했습니다. 지공거는 합격자에게 부여된 칭호가 아닙니다. 지공거는 합격자가 아니라 시험을 주관한 사람, 시험 책임관에게 부여된 직책입니다. 오늘날의 시험위원장이죠. 네, 평가원 뭐 이런 겁니다. 지공거는 시험관장이고요. 급제자가 아닙니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린이의 발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고요. 자연성의 의미를 인간 내부에서 찾았고요. Natural Punishment, 자연적 벌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루소 자연주의 교육 사상이고요. 루스의 교육 사상은 자연주의 교육, 내추럴리즘의 대표적 이론으로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가 그를 타락시킨다는 자연선설에 기반합니다. 그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의 발달에 따라 인위적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맞습니다. 루소는 인간의 발달을 자연의 질서에 따라 한다고 봐서 교육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아동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동 중심 자연적 발달 비간섭 하면은 루스의 자연주의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성의 의미를 인간 내부에서 찾았다. 맞습니다. 루스의 자연은 단순히 외부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본성 nature, 즉 인간의 자연성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에 따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따르라는 뜻입니다. 내면적 자연, 인간 본성, 자연의 질서가 루소 자연주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방법 측면에서 은물을 강조하였다? 은물은 프레벨의 교육 사상에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루소가 아니라 프레벨이 위와의 감각 창의력 발달을 위해 고안한 교구가 은물입니다. 은물은 프레벨, 유치원 창시자가 프레벨입니다. 자연적 벌의 원리를 주장 맞습니다. 루소는 형벌, 통제, 훈육 같은 인위적 처벌을 거부하고 아동이 자신의 행동 결과를 자연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문을 깼으면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추위나 불편함을 스스로 겪게 합니다. 결과 경험, 자율적 학습, 자연적 귀결, 즉 자연적 벌의 원리를 주장한 게 루소입니다. 타바는 교육 전문가보다는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단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단원 개발은 시험적 교수 학습 단원 구성, 시험 단원 검증, 개정 및 통합, 구조 개발, 새 단원 정착 및 확산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워커는 선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반하여 참여자들의 수기 과정을 통한
타협과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워커 실제적 교육과정의 개발은 토대다지기, 플랫폼, 수기, 딜리버레이션, 설계, 디자인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타바의 교사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장 교사 중심, 네, 현장 교사 중심, 바텀업 접근을 강조했고요. 교육과정 개발은 단위 단원, 유닛 수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는 학습 현장에서 직접 단원을 만들고 검증하며 수정해야 한다고 봤고요. 타일러 모형인 상식 이론 중심에 대한 보완으로 제시됐습니다. 타일러의 단원 개발 5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 단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 개정 및 통합을 하고 구조를 개발하고 새 단원 청착 및 확산을 합니다. 교사 중심 단원 개발, 현장 참여, 귀납적 접근하면 타바의 교사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반면에 워커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기를 핵심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모형이고요. 교육과정은 계획서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논의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즉 이론적 선형적 모형인 타일러 타바에 대한 비판적 대안입니다. 워커의 세 단계 플랫폼 딜리버레이션 디자인이고요. 한국어로 하면 토대다지기, 수기, 설계입니다. 토대다지기는 기본 입장, 가치, 전제를 공유하고 수기는 다양한 대안 검토, 논의, 타협, 결정, 설계는 최종 설계안 작성 및 실행이고요. 참여자 간 타협, 실제적 과정, 비선형하면 워커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타바는 교사가 현장에서 단원을 직접 개발하는 귀납적 접근이고요. 워커는 수기와 타협을 통한 실제적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딜리버레이션이 뭐였죠? 수기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 즉 콜브의 4단계 학습 사이클이 있습니다. 콜브는 학습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지식을 창조하는 순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학습을 경험, 성찰, 개념화, 실험의 4단계 순환 사이클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순환 구조는 경험, 성찰, 개념화, 실험, 즉 콜브 경험학습 이론, 콜브의 4단계 학습 사이클, 경험, 성찰, 개념화, 실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합니다. 행위를 위한 학습은 콜브의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는 행위를 위한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 실험입니다. 타당도는 검사 또는 측정 도구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의 문제고요. 신뢰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오차없이 측정하는가의 문제고요. 객관도는 검사의 채점자가 주관적 편견 없이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개의 평가 도구가 좋은 검사 도구 또는 좋은 평가 도구가 되려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무엇을 측정하려는 것인가의 정도, 즉 검사의 진실성을 말하고요. 신뢰도는 어떻게 재고 있는가, 즉 검사 방법의 문제로 측정의 오차, 즉 스탠다드 에러 오브 메저먼트가 얼마나 적은가의 정도입니다. 객관도는 채점자 간 신뢰도로서 측정의 결과에 대한 여러 검사자가 어느 정도로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의 정도를 말하며 실용도는 검사의 경제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은 대상과 상황에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는 주체이다. 사회적 과정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상황을 규정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미를 제시하는 역동적 과정이고요. 학교 교육에서 교수학습 과정은 상황, 교사, 학생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관계가 끊임없이 형성 발전되는 과정이다 라고 주장한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드와 블루머가 발전시킨 관점이고요. 인간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봅니다. 인간은 외부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극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행동하는 능동적 주체이고요. 사회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해석 상징 교환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학교 수업, 교사, 학생 관계 등도 각각의 참여자가 서로의 행동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키워드는 의미부여, 해석, 상징, 상호작용, 능동적 주체의 역동적 관계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교육적으로 적용한 예시가 교사-학생 상호작용 연구인데요.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유능한 학생이라는 낙인을 부여하면 학생은 그 기대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자기 충족적 예언, 즉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가 발생합니다. 학급 내 관계, 학습 태도, 수업 참여도 등은 단순한 구조적 요인보다 상호작용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현상학적 사회학은 개인의 의식과 경험을 통해
사회 현실이 구성된다고 보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처럼 사회들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민속방법론은 사람들이 일상 대화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사회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지만 그 초점은 상징적 의미 교환보다는 사회 규범이 형성되는 구체적 언어적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재생산 이론은 브루디에나 알티세르 같은 구조주의 사회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으로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재생산한다고 보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처럼 잠깐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처럼 미시적이고 개인 간의 해석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은 브루디에나 알티세르 같은 구조주의 사회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으로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재생산한다고 보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처럼 미시적이고 개인 간의 해석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육기의 점유 수준 지표에 취약률, 진급률, 탕락률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교육 선발 지수도 있습니다. 취약률은 특정 학교급이나 학년에 해당하는 인구 중 취약 중인 학생 수의 비율이고, 진급률은 입학 당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특정 학년에 대한 낙제자 및 퇴학자 수를 기준 연도 학생 수로 나눈 비율은 탈락률입니다. 그리고 교육 선발 지수는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집단의 구성비를 전체 학생에 대한 특정 집단 학생 구성비로 나눈 비율이 아닙니다. 교육 선발 지수는 특정 집단 학생 구성비 나누기 특정 집단 인구 구성비 곱하기 100입니다. 네, 취학률은 특정 학교급이나 해당 학년의 해당 연령 인구 중 실제 취학 중인 학생 비율입니다. 해당 연령 인구분의 재학생 수고요. 진급률은 일정 시점에 입학자 중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입학자 수분의 진급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네. 여기서 문제에서 탈락률이 낙제자 및 퇴학자 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정의는 중퇴자 수 나누기 재학생 수 곱하기 100입니다. 즉 낙제자는 탈락자가 아니지만 이 문장에서는 더 적절한 걸 고르는 거라서 일단 그냥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탈락률이 정답으로, 그러니까 맞는 서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탈락률이 특정 학년에 대한 낙제자 및 퇴학자 수를 기준 연도 학생 수를 나눈 비율, 일단 이것만 암기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맞다고 나왔기 때문에, 맞는 선지니까. 그 다음에 교육 선발 지수의 정확한 정의는요, 특정 집단 학생 구성비 나누기 특정 집단 인구 구성비 곱하기 100입니다. 즉 특정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라 그 집단이 전체 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자로 두고 그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모로 둬야 올바른 칙이 됩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반대로 했어요.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집단의 구성비를 전체 학생에 대한 특정 집단 학생 구성비로 나눈 비율이라고 했을 때 분자 분모가 뒤집히게 선지를 구성해서 틀렸습니다. 취약률과 진급률의 정의는 모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탈락률을 그냥 아까 보셨듯이 특정 학년에 대한 낙제자 및 퇴학자 수를 기준 연도 학생 수를 나눈 비율을 그냥 암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다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암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암기 문장, 교육 선발 지수는 특정 집단 학생 구성비 나누기 특정 집단 인구 구성비 곱하기 100이고요. 1보다 크면 교육기회가 과다한 거고 1보다 작으면 교육기회가 부족한 겁니다. 분자 분모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통찰학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장면의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통찰을 통해 획득된 원리는 다른 문제 장면에 쉽게 전이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 기초한 통찰학습의 본질, 기억 리을이 답이었어요. 통찰학습은 독일의 심리학자 켈러가 유인원 즉 침팬지 실험을 통해 제시한 학습 이론입니다. 원숭이가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해 아하하는 깨달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관찰했고 이게 바로 통찰이라고 봤습니다. 문제의 장면의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통찰학습입니다. 통찰학습은 문제 상황의 전체적 구조 즉 게슈탈트를 재조직하여 그 속에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갑자기 깨닫는 형태로 일어납니다. 즉 점진적 시도보다는 전체적 이해와 관계 파악 현상을 통해 해결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바로 아하 현상으로 부르는 순간적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통찰역삽은
통찰학습은 통찰을 통해 획득된 원리는 다른 문제 장면에 쉽게 전이된다. 맞습니다. 통찰은 단순한 행동 습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원리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높은 전이 트랜스퍼가 일어납니다. 즉, 한 번 통찰로 얻은 원리는 새로운 문제 해결에도 쉽게 적용됩니다. 다양하고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거는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통찰학습은 시행착오처럼 우연적 시도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상황의 이해와 관계 파악에 기원합니다. 통찰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장기간 기억이 안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통찰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은 의미 있고 논리적으로 조직된 지식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잘 유지됩니다. 네. 통찰학습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문제의 전체 구조를 재조직하여 아하 깨달음으로 갑작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다. 통찰을 통해 얻은 지식은 오래 기억되고 다른 상황에 쉽게 전이된다. 암기하세요. 그리고 굴리과 어휘은 고전적 행정학의 대표학자들이며 행정관리 과정을 7가지 요소로 체계화했어요. 아까 봤죠? 7가지 요소는 POSD, CORB로 약칭되고요. POSD, CORB 여기서 CO는 Coordinating 조정입니다. P는 플래닝 기획, O는 오르거나이징 조직, S는 스태핑 인사, D는 디렉팅 지휘, Co는 코디네이팅 조정, R은 리포팅 보고, B는 버지팅 예산입니다. 7가지는 행정의 기본 과정으로 행정은 바로 POSD, CORB의 집합이다라고 정의할 만큼 중요합니다. 명령은 커맨딩은 아닙니다. 코디네이팅이지 커맨딩 아닙니다. 명령은 굴릭과 어익의 개념이 아니라 페이올의 고전적 관리 과정론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페이올은 관리 과정을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즉 플래닝, 계획, 오거나이징, 조직, 명령, 커맨딩, 조정, 코어디네이팅, 통제, 컨트롤링의 5단계로 구분했어요. 커맨딩 명령은 페이올 겁니다. 네. 그리고 페이올은 명령을 커맨딩을 포함하지만 굴릭과 어익은 지휘로 대체했습니다. 디렉팅으로. 그래서 명령은 페이올 거고요. 굴릭 어익이 행정관리 요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획, 플래닝, 조직, 오거나이징, 명령은 페이올의 개념이고요. 예산 편성, 버지팅 다 POSD, ROCORB에 포함됩니다. 굴릭과의 핵심 행정관리로는 POSD, CORB, 플래닝,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지팅이고요. 페이올의 커맨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과형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 인정도서는 국정도서 및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형 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형 도서, 수정은 교과형 도서의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면 그건 수정이 아니죠. 그건 전면 개정입니다. 수정은 그보다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수정이란 교과형 도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변경입니다. 네, 그리고 수정은 교과형 도서의 내용의 일부를 바꾸는 것, 즉 쪽수의 절반 이하를 말하는 거고요. 전면 개정은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범위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고요. 교과형 도서는 교과서랑 지도서, 그리고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가 없거나 보충 필요시 인정받은 책이고요. 검정도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책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에 각 세부 사업별 단위 원가의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의 결과를 측정, 분석,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 개념은 돈을 어디에 쓸까, 지출 항목 중심이 아니라 무엇을 달성할까, 성과 중심으로 편성한 제도입니다. 즉 예산과 사업 목표 성과를 연계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법이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체적 특징으로는 예산 항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구분하고요. 각 세부 사업의 예산은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산정하고 집행 후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목표는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입 대비 산출, 즉 성과를 명확히 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성과, 효율성, 단위원가, 업무량, 사업활동 중심, 평가 나오면 성과주의 예산제도고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 중심의 던총적 방식입니다. 인건비, 수용비, 시설비는 품목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사업성과 파악에는 부적절합니다. 기획예산제도, 즉 PPBS,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시스템, 기획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을 발전시키는 형태입니다. 장기적 목표와 사업계획을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고요. 교육행정에서는 기획과 예산의 통합적 관리를 강조합니다. 연기준 예산제도, ZBB, 제로 베이스 버지팅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제로에서 세로 평가의 세로 평가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매년 모든 사업을 필요한가부터 재검토하는 방식이고요.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문제 제시된 것처럼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산정한 다음에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예산을 사업 활동 단위로 평가하고 각 세부 사업의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액을 산출하며 집행 결과를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디르캠 보편적 사회화, 빈칸 문제입니다. 디르캠입니다. 디르캠은 사회화를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사회화로 구분하면서 도덕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단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키는 보편적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르켐입니다. 디르켐은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에 대한 성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화의 과정, 즉 전체 사회와 특수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집합의식, 컬렉티브 이미지인 지적, 도덕적, 신체적 재반 특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정의하고 그 기능을 보편적 사회와 특수 사회화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이 중 보편적 사회화는 후세대들에게 한 사회가 축적한 규범과 가치의 집합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특수적 사회화는 장차 일하게 될 직업세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후세대에게 내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디르켐의 사회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와 특수적 사회가 있고요. 보편적 사회화는 사회 전체적인 가치와 규범, 집합표상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라면 뭐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사회화 두 번째,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화 해서 사회 유지가 되고 전체적 사회가 요구하는 신체적, 도덕적, 지적 특성의 함양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수적 사회화가 있습니다. 특정 사회 체제, 즉 분업화된 사회 집단에 부응하는 가치와 규범 능력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자가 되려면 예술가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특수적 사회하고요. 개인이 속하게 되는 특수환경 즉 직업 집단이 요구하는 신체적 도덕적 직접 특성의 함양이 특수적 사회하고요. 사회가 분화 발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제외합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해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입니다. 학습 동기에 대한 목표 지향성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가 숙달 목표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지만 학습자가 수행 목표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 즉 숙달 목표에서 추구하는 거죠.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보다 이미 충분히 학습된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게 수행 목표죠. 이미 충분히 학습된 쉬운 과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딕과 캐리 모형은 체제적 교수 모형으로 요구 사정, 교수 분석, 학습자 및 상황 분석, 수행 목표 진술, 평가 도구 개발, 교수 전략 개발,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 형성 평가 개발 및 시행, 교수 수정, 총괄 평가 설계 및 시행의 10단계로 구성됩니다.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체제적 교수 모형입니다. 딕과 캐리 모형, 요구 사정, 교수 분석, 학습자 및 상황 분석, 수행 목표 진술, 평가 도구 개발, 교수 전략 개발,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 형성 평가, 교수 수정, 총괄 평가로 이어지는 10단계 구성입니다. 이는 바로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 단계입니다. AD 모형, ADDI 모형은 분석, 어널리시스, 설계, 디자인, 개발, 디벨롭먼트, 실행, 임플리멘테이션, 평가, 이밸류에이션의 5단계 모형입니다. 단계수가 10단계가 아닙니다. AD 모형은. 그리고 상위 수준의 일반적 절차 모형이고요. 글레이저의 모형은 교수체제 설계의 기본 틀로 교수 목표 진술, 출발점 행동 진단, 교수 절차 제시, 형성 총괄 평가의 4단계 구성입니다. 글레이저 모형 4단계. 그리고 켈러의 동기 설계 모형은 주의, 관념성, 어텐션, 관련성, 렐러번스, 자신감, 컨피던스, 만족감, 세티스팩션, 즉 ARCS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학습자의 동기를 유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모형입니다. 켈러의 동기 설계 모형, 즉 ARCS 모형은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이 아니라 동기 설계 중심입니다. 딕과 캐리 모형은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시스테마틱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모델로 다음에 10단계로 구성됩니다. 요구 분석, 요구 사정, 교수 분석, 학습자 및 환경 분석, 수행 목표 진술, 평가 도구 개발, 교수 전략 개발,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 형성 평가 개발 및 시행, 교수 수정, 총괄 평가 및 설계 및 시행이 있습니다. 본질주의 이센셜리즘은
본질주의는 교육의 핵심 지식과 기본 능력을 강조하는 전통적 교육 사상입니다. 핵심 내용과 기본 지식을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대표적 학자는 윌리엄 베글입니다. 그는 학교 교육에서 핵심 과목 core subject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항존주의 perennialism은 본질주의와 유사하지만 특히 인간의 보편적 진리와 고전적 교양을 중시합니다. 항존주의 교육의 목표는 인간 본성에 관한 불변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논리적 철학적 사고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항존주의의 대표적 학자는 아델러와 허친스입니다. 허친스는 자연철학과 고전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진보주의는 프로그레시비즘은 학생 중심, 경험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경험 중심하면 딱 떠오르죠. 듀이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며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 속에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진보주의에서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며 실생활 문제와 연계된 학습을 중시합니다. 진보주의 대표적 학자는 존 듀이로 그는 학습자의 경험과 탐구를 통한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재건주의 즉 리컨스트럭처니즘은 재건주의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고 민주적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입니다. 재건주의에서 학교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재건주의 대표적 학자로는 호레이스 만과 조지 허버트 미드, 더 구체적으로는 다니엘 브루너 등 주로 듀이 계열 사상가들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한 학습자의 자아실현과 전인적 성장을 중시하며 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대표적 학자는 칼 로저스와 아브라함 메슬로입니다. 실존주의 익시스텐셜리즘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학생 각자의 선택과 삶의 인미 탐구를 중시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자기 삶의 책임을 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요. 실존주의 대표학자는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호워드 가데너의 다중지능 이론, 멀티플 인텔리전시스 티어리는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능이 하나의 단일한 능력으로 단일한 능력, 즉 IQ가 이런 걸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독립적인 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기존 지능 이론이 언어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 같은 일부 능력만 강조했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어떤 학생이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지능이 강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가데너는 처음엔 7가지 지능을 제시했는데요. 이후에 일부를 추가해서 대표적으로 다음 8가지 지능이 널리 설명이 되는데요.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신체 운동, 음악, 대인, 개인, 자연 해서 논수, 공, 신운, 대, 개, 자 이렇게 요약됩니다. 논수, 공, 신운, 대, 개, 자. 네, 언어 지능입니다. Linguistic Intelligence, 말과 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설득, 이야기 구성 능력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작가, 기자, 변호사 등 이 언어 지능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논리 수학 지능,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수학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과학자, 수학자, 프로그래머에게 중요한 능력이고요. 공간 지능, 스페셜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건축가, 디자이너, 화가 등의 중요한 지능이고요. 사물의 위치, 형태, 방향 등을 머릿속에서 시각적으로 떠올리고 조작하는 능력입니다. 신체 운동 지능, 바델리 키네스테틱 인텔리전스는 신체를 정교하게 사용하여 표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운동선수, 무용가, 외과의사 등의 중요한 능력이고요. 음악 지능, 뮤지컬 인텔리전스는 음의 높낮이, 리듬, 멜로디 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작곡가, 연주가, 가수에게 두드러집니다. 대인 지능,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 이도 욕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교사 담당가, 정치가 등에게 중요합니다. 개인 지능,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는 자신의 감정, 생각, 동기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 지능, 내추럴리스틱 인텔리전스는 동식물, 자연환경,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분류하며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생물학자, 농업 전문가 등과 관련됩니다. 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학생마다 강점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방법도 다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학교 교육은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만 주로 평가하지만 다중지능 이론은 음악, 운동, 인간관계, 자연관찰 능력 등 다양한 능력도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지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에는 강의식 수업만이 아니라 토론 프로젝트, 체험활동, 예술활동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은 8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대인, 개인, 자연, 논수, 공, 신운, 대, 개, 자 외우시고요. 뒷과 캐리 모형은 대표적인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으로 교수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과정은 일반적으로 10단계로 구성되며 그중 중요한 단계가
교수 분석과 학습 차서 및 상황 맥락 분석입니다. 교수 분석 단계에서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기능이나 선수 학습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해합니다. 즉 학습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어서 학습자 및 상황 분석에서는 학습자의 사전 지식, 능력, 태도, 동기뿐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질 환경적 조건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처럼 뒷값 캐리 모형은 목표 분석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으며 실제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서 매우 널리 활용됩니다. 뒷값 캐리 모형은 교수 설계를 하나의 체제로 보고 목표 설정부터 평가 수정까지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10단계 모형입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교수 목표 설정은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성취를 명확히 규정하는 단계. 둘째, 교수 분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기능과 학습 요소를 위계적으로 분석하는 단계. 셋째, 학습자 및 상황 맥락 분석은 학습자의 특성, 사전 지식, 동기, 학습 환경 등을 파악하는 단계고요. 넷째, 수행 목표 진술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고, 다섯째는 평가 도구 개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나 평가 방법을 설계하는 단계고요. 여섯째, 교수 전략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에 대한 전체적인 수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일곱째,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은 실제 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거나 선택하는 단계. 여덟째, 형성 평가는 개발된 교수 자료를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평가 단계. 아홉째, 교수 수정은 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내용이나 방법을 개선하는 단계. 열째, 총괄 평가는 전체 교수 프로그램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형, 뒷값 캐리 모형은 특히 교수 분석과 학습자 및 맥락 분석을 포함하여 교수 설계를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켈러의 ARCS 이론은 학습 동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이론으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네, 첫째, 주의 집중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질문, 문제제기, 새로운 자극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관련성은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개인적 목표나 경험과 연결된다. 학습 관련성은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개인적 목표나 경험과 연결된다고 느끼게 하는 것으로 실생활 적용 사례나 학습자의 필요와의 연계를 통해 강화됩니다. 셋째, 자신감은 학습자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명확한 목표 제시, 적절한 난이도 조절, 단계적 성공 경험 제공이 중요합니다. 넷째, 만족감은 학습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성취감, 칭찬, 보상 등을 통해 강화됩니다. 이 켈러의 ARCS 이론은 교수 내용 자체보다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유지에 초점을 둡니다. AD 모형은 교수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를 구성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요구 특성, 학습 환경 등을 파악하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내용 구성, 교수 전략,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 교수 자료와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설계된 프로그램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 성과와 교수 과정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이 에디 모형은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보편성이 높아 다양한 교수 체제 설계 ISD 모형의 기본 틀로 활용되며, 다른 모형들은 이 구조를 세분화하거나 확장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심.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심은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 기후 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합니다.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합니다.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학교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사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비전과 추구하는 인간상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제시합니다.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담고요. 핵심 역량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6대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이 있고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리적 감성 역량,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 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이 핵심 역량입니다. 비전과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2015 개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이었는데 2022 개정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가치, 자기주도성, 즉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창의와 혁신, 즉 문제해결, 융합적 사고, 도전, 포용성과 시민성, 즉 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핵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이 있습니다. 2015 개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이었던 것이 2022 개정에서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아리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아리의 창은 X축은 자신이 아는 부분, 자신이 모르는 부분, Y축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이 이 순위이고요. 열린 창은 자신이 아는 부분,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이 오픈 에리아 이고요. 자신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면은 보이지 않는 창에서 블라인드 에리아고요. 자신이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면 숨겨진 창 히든 에리아고요. 자신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 언노운 에리아입니다. 조아리 창, 조아리 윈도우는 인간의 자기인식과 대인관계에서의 정보 개방 정도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의사소통 모형이고, 자기 노출, 셀프 디스클로저와 피드백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방 영역, 무지 영역, 은폐 영역, 미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네, 개방 영역은 열린 창, 오픈 에어리아고요.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말투습관, 성격처럼 서로 공유된 정보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이 영역이 커집니다. 둘째로는 무지 영역, 보이지 않는 창, 블라인드 에어리아가 있고요. 타인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짓는 표정이나 말투처럼 타인이 인식하지만 본인은 모르는 특성에 해당하고 피드백을 통해 인식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은폐 영역이 있습니다. 숨겨진 창, 히든 에어리아고요. 자신은 알고 있지만 타인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에 관해 남에게 노출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정보만 얻으려 한다. 이게 은폐 영역, 숨겨진 창, 이 영역의 특징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느껴내지 않고 정보를 감추는 성향, 이게 은폐 영역, 숨겨진 창이고요. 자기 노출이 부족한 상태로 폐쇄적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미지 영역은 미지의 창, 언노운 에어리아고요. 자기 타인도 둘 다 모르고요. 무의식적 욕구나 잠재 능력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는 영역이고요. 새로운 경험이나 심리적 탐색 등을 통해 점차 드러날 수 있습니다. 초등은 교육법 시행 영상, 중학교 및 특수학교, 즉 특수학교는 중학교의 가정을 교육한 특수학교로 한정한다. 중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 즉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을 위한 거니까 체험 활동을 운영해야 합니다. 빈칸 문제입니다. 그리고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이론은 학습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시해야 학습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교수 설계 이론입니다. 핵심은 내용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되 처음부터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교화입니다. 정교화란 처음에는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제시하고 이후 점차 세부적인 내용과 복잡한 요소를 덧붙여 나가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게 한 뒤 점점 내용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처음 제시되는 내용을 정교화된 개요, 즉 에피톰이라고 합니다. 에피톰은 학습할 전체 내용을 가장 단순하고 핵심적으로 축약한 것으로 학습자는 이를 통해 전체 구조를 먼저 이해하게 되고요. 이후 각 단계에서 에피톰을 점점 확장해 나가며 세부 내용을 학습합니다.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에서는 학습 내용을 계열화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개념 학습에서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절차 학습에서는 전체 절차의 간단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원리 학습에서는 기본 원리에서 다양한 적용 사례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조직합니다. 즉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교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자와 종합자, 서머라이저와 신터사이저, 요약자와 종합자 하면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입니다.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에서는 요약자와 종합자라는 정치를 활용합니다. 요약자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종합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나 내용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구조화된 지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비유와 예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기존 지식과 연결할 수 있도록 비유를 제공하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이해를 구체화합니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은 학습자 통제도 강조됩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학습의 순서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학습의 효율성과 동기를 높일 때 기여합니다. 정리하면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은 전체를 먼저 보여주고 부분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며 요약과 종합 비유와 예시를 등을 통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교수 설계 이론입니다. 메릴의 구인전치 이론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디어리는 학습해야 할 내용의 유형과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인지적 수행 수준에 따라 가장 적절한 교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용의 종류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게 할 것인가, 즉 수행 수준을 결합하여 최적의 교수 형태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메릴의 구인전치 이론은 먼저 학습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인지적 수준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개념, 절차, 원리로 나뉩니다. 사실은 단순한 정보나 명칭, 개념은 공통 속성을 가진 범주를 이해하는 것, 절차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순서, 원리는 인과관계나 법칙을 설명하는 것. 다음으로는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인지적 수준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억, 활용, 발견의 세 수준으로 나뉩니다.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회상하는 수준, 활용은 배운 것을 문제 해결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수준, 발견은 새로운 규칙이나 원리를 스스로 찾아내는 수준. 이 인지적 수준, 학자가 수행해야 할 인지적 수준과 사실, 개념, 절차, 원리로 잠깐만요. 학습 내용 유형별로 나눠서 사실, 개념, 전차, 원리로 나누고 메릴의 구인전시 이론 설명 중입니다. 그리고 학자가 수행해야 할 인지적 수준을 구분해서 기억, 활용, 발견의 세 수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을 결합하면 어떤 내용 유형을 어떤 수준으로 학습시킬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교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념을 기억하게 할 때는 정의와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리를 활용하게 할 때는 다양한 적용 문제를 적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메릴은 교수 제시 형태를 1차 제시형과 2차 제시형으로 구분합니다. 1차 제시형은 학습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반성과 사례로 구성됩니다. 일반성엔 정의, 규칙, 원리, 사례는 예시가입니다. 2차 제시형은 학습을 보조하는 요소로 주의 암기, 목표 제시, 선행 지식 활성화, 피드백 제공, 연습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메릴의 구인전시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예시와 비예시의 제시입니다. 개념 학습에서는 올바른 예시뿐 아니라 잘못된 사례, 즉 비예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자가 개념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또 학습 내용은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수 단계를 넘어서 이해와 적용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메릴의 구인전시 이론은 학습 내용의 유형과 학습자의 인지적 수행 수준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교수 설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릴의 구인전시 이론이고요.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과 메릴의 구인전시 이론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두 이론은 모두 효과적인 교수 설계를 목표로 하지만 핵심 차이는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은 교수 내용의 거시적 조직에 초점을 둡니다. 즉 전체 교육 내용을 어떤 순서와 구조로 배열해야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학습 내용을 처음에 가장 단순하고 대표적인 형태로 제시한 뒤 점차 세부적이고 복잡한 내용으로 확장해 나가는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말에 다 들어있죠. 정교화 과정을 강조합니다. 에피톰을 통해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게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내용을 심화시키며 요약자와 종합자 등을 활용해 전체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라이겔로스의 정규화 이론은 수업 전체의 흐름이나 커리큘럼 설계가 같은 큰 틀에서의 조직 전략을 제공하는 데 강점을 둡니다. 반면에 메릴의 구인 전시 이론은 교수 내용의 미시적 제시에 초점을 둡니다. 라이겔로스의 정규화 이론은 거시적이고요. 메릴의 구인 전시 이론은 미시적입니다. 즉 특정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제시해야 학습 효과가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학습 내용을 사실 개념 절차 원리로 구분하고 학자의 수행 수준을 기억 활용 발견으로 나눈 뒤 이 둘을 결합하여 가장 적절한 교수 형태를 제시합니다. 또한 일반성, 즉 정의나 원리, 일반성과 사례, 예시, 그리고 연습과 피드백 같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할지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지금 메릴의 구인 전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개별 수업 장면이나 하나의 학습 단위를 설계할 때 매우 실천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이론은 전체 내용을 어떤 순서로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 설계 이론이고, 메릴의 구인 전시 이론은 각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미시적 설계 이론입니다. 라이겔로스의 정규화 이론은 커리큘럼의 구조와 흐름을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고, 메릴의 구인 전시 이론은 실제 수업에서의 제시 방식과 교수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두 이론은 함께 활용하면 전체 구조 설계와 구체적 교수 방법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요. 네, 교육과정 개정 방향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현재 인재를 양성하고 모든 학생이 이분사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학습량 적정화,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 역량 함양 교육을 하고요. 교육과정과 수능 대입제도를 연계해서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을 개선합니다. 2022 개정에서는 체안이 창의융합형 현재 인재 양성이 빠졌고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두도적인 사람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2015에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이었지만 2022 개정에서는 모든 학생이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바꿨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서 핵심 역량 반영, 여기서 2015 개정은 총론 추구하는 인간사 부분의 6개 핵심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교과별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성취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일반화된 지식,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 등이고요. 반면에 2022 개정에서는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을 개선했습니다. 자주적인 사람에서 자기주도적인 사람에서 개선했고요. 총론 6개 핵심 역량을 개선했는데 의사소통 역량에서 아까 설명했죠.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역량을 목표로 구체화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내용 체계 개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적정화했습니다.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연극교육을 활성화했습니다. 초중에서 국어 연극 단원을 신설했고 고등학교는 연극 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개설했습니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했고요. 반면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소양, 자기주도성, 지속가능성, 포용성과 시민성, 창의와 혁신 등 미래사회 요구 역량을 지향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실과 내용을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교육으로 개편했고, 중학교에서는 과학기술과정 정보교과를 신설했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을 심화 선택에서 일반 선택을 전환했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선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강화가 더 강화됐는데요.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완전히 칼을 갈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했고요.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정보과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을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할애했고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에는 교과까지 신설합니다. 다양한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데이터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과정, 여기서 2015 개정에서는 안전교과과도 또 단어를 신설했고요. 초1, 2에게는 안전한 생활 신설 64시간 시수고요. 그 다음에 초3에서 고3까지는 관련 교과의 단어를 신설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또 바뀌었습니다. 체험 실습형 안전교육으로 개선했고요. 초1, 2에서는 통합교과 주제와 연계해서 64시간 으로 했고요. 초3에서 고3까지는 다중밀집도 안전을 포함하여 체험 실습형 교육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0개 범규과 학습 주제로 재구조화를 했는데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10개 범규과 학습 주제를 유지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됐는데요. 교육과정 영역 사전 협의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화돼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창의적 2022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3개로 바꿨습니다.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이 동아리활동 영역에 편성되었습니다.
원래는 4개로 분리되어 있었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2022에서는 자율활동이 자율자치활동으로 바뀌고 봉사활동이 동아리활동으로 편입돼서 동아리활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과목 신설 및 이수 단위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했고요.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인데 진로 선택 및 전문교과를 통한 맞춤형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구성됐고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도 남았긴 했는데 융합 선택이 포함됐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리고 다양한 진로 선택 및 융합 선택 과목 재구조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특목고 과목을 보통교과에서 분리하여 전문교과로 제시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 1 보통교과로 통합했습니다. 학생 선택권을 확대했고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구분해서 수월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필수 이수 단위가 94단위, 자율 편성 단위가 86학점, 총 204단위였고요.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가 5단위였습니다. 일반 선택 2단위를 증가했고요. 진로 선택 3단위를 증감 가능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필수 이수 학점이 84학점으로 줄었고 자율 이수 학점이 90학점을 늘었네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이 되었네요. 그게 추가됐네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그래서 총 192학점으로 학점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이 4학점이 됐습니다. 1학점 내에 증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은 총론, 즉 보통교과와 NCS 교과에 연계를 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군과직무능력 표준기반 교육과정 분류체계를 유지하는데 신산업 및 유동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제시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 영역 시수를 적정화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영역을 시수를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였고요. 영역을 4개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2개는 주제 선택, 진로 탐색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시수를 적정화했는데요. 136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주당 1시간 증배를 해서 안전한 생활 신설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정신 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해서 한글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또 바뀌었어요. 2022에서는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 문해력 강화, 한글 해득 강화를 위한 국어를 34시간 증대했고요.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즐거운 생활 내 신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2015과 2022가 동일한 게 총론과 국가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2015에서는 교과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서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 핵심 역량을 반영,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 과정 중심 평가 확대 이렇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바뀌었습니다. 핵심 개념 중심이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아이디어가 개념이란 뜻이라서 뜻같긴 한데 용어 차이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 교육과 목표를 구체화했고 학생 참여 중심 학생 주도형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비판적 질문 글쓰기 등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했습니다. 지원 체제로는 교과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 맥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소통협력을 이끄는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대입제도 및 교원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및 대입제도를 도입 검토했고요. 수능 3년 예고제에 따라 2017년까지 21학년도 수능제도를 확정했고요. 교원 양성기간 질 재고 연수를 확대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에 부합한 대입제도를 도입 검토했고요. 24년에서 28년도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원 양성기간과 질 재고 연수 확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 분류가 있습니다. 칼슨은 본사조직위원을 분류했는데요. X축은 고객의 참여 결정권, 고객이 참여를 통제하는 거고요. Y축은 조직의 참여 결정권, 조직의 참여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X축에서 그 Y축에서 Y축은 no에서 yes로 올라가고요. X축에서는 yes에서 no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참여를 결정을 하는데 조직이 참여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적응 조직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립대학, 지역사회대학, 즉 자유등록대학교 등이 있고요. 고객도 참여를 원하고 조직도 참여를 원합니다. 이거는
유형 1이고요. 야생조직, 사립대학교, 자율연구교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참여를 원하진 않는데 조직이 참여를 원합니다. 즉 강압 조직입니다. 군대 같은 데가 있죠.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는 없다는 실제 군대에 있습니다. 징병제가 예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데 조직이 참여를 통제하는 거는 온상 조직이 있습니다. 사용 조직, 네, 사용 조직, 사육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교육기관, 교도소, 그다음에 네, 온상 조직은 사육 조직이라고도 부르고요. 의무교육기관, 교도소, 국립정신병원, 즉 법에 의한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은 조직도 참여를 통제하기 싫고 조직이 또 참여를 통제하지 않고 고객이 참여를 통제하지도 않는 게 온상 조직입니다. 사육 조직이라도 부르고요. 의무교육기관, 교도소, 국립정신병원, 법에 의한 조직 관리가 있습니다.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론, 네. 그러니까 유형 1이 야생조직, 유형 2가 적응조직, 유형 3이 강압조직, 유형 4가 온상조직입니다. 봉사조직 유형론은 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직의 고객 선택권과 고객의 참여 결정권은 교사와 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맞습니다. 야생 조직에 속하는 학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다른 학교와 경쟁해야 하나 맞고요. 조직은 고객 선택권을 갖지만 고객은 참여 결정권이 없는 유형에 속한 조직, 강압 조직이죠. 강압 조직은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육 조직에게 네. 그리고 사육 조직에 속한 학교에 대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아닙니다. 네. 사육 조직에서 학교 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육 조직에서는 국가의 법적 강제에 따라 학생이 자동으로 배정되므로 네. 사육 조직은 운상 조직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국가의 법적 강제에 따라 공립학교, 사육조직의 예로는 공립학교가 있죠. 온상조직은 사육조직이라고도 하고 온산조직은 사육조직이라고도 하고 의무교육기관, 교도소, 국립정신병원 등이 있고 공립학교에서는 국가의 법적 강제에 따라 학생이 자동으로 배정되므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육조직에서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론은 조직과 고객 간의 선택권 관계를 기준으로 봉사조직을 네 가지 분류로 분류합니다. 두 축은 조직의 고객 선택권과 고객 참여 결정권인데요. 야생 조직, 사육 조직, 수용 조직, 자유 조직이 있습니다. 야생 조직, 와일드 오거나이제이션은 조직 선택권, 고객 선택권 둘 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학원이 있습니다. 조직과 고객 모두 상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아, 이게 설명이 잘못됐네요. 진입 장벽이 높겠죠? 네.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그리고 사육 조직이 있습니다. 사육 조직은 조직 선택권, 고객 선택권 둘 다 없습니다. 온상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공립학교가 예시입니다. 국가의 법적 강제에 따라 학생이 자동으로 배정되므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육 조직에서는. 그리고 수용 조직입니다. 수용 조직은 네, 조직 교도소랑 정신병원이 있는데 잠시만. 잠깐만요. 73쪽이 그 설명이 좀 이상해서 네,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